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3.29% 내렸습니다. 올여름 들어 손에 꼽을 만큼 큰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은 47개, 내린 종목은 51개였습니다. 거의 절반이 초록불이었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3% 넘게 빠졌는데 종목의 절반은 올랐다. 어젯밤 미국 시장은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딱 한 구역에서 무너졌어요. 반도체입니다. 나스닥 100에 담긴 반도체 종목들의 평균 등락률이 마이너스 8.27%였습니다. 그 옆칸의 다른 업종 대부분은 멀쩡했고 일부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지수를 끌어내린 건 시장 전체의 공포가 아니라 가장 무겁고 가장 비싼 한 무리의 급락이었습니다. 저희 계좌부터 담담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배 레버리지인 TQQQ는 어젯밤 9.86% 빠졌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가 지금 약 14,100달러예요. 어제 하루로만 보면 적지 않게 깎였습니다. 바로 이게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자리의 양면입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안 움직였던 날에는 레버리지를 들고도 손익이 거의 표가 안 났어요. 그런데 어젯밤처럼 지수가 통째로 3% 넘게 빠지는 날에는 그 하락을 고스란히 3배로 느낍니다. 지수가 조용한 날의 종목 회전은 레버리지 눈에 안 보이지만 지수가 방향을 잡고 빠지는 날은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맞아요. 어젯밤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몇 포인트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그 한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겹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너진 반도체 안을 한 종목씩 보면 낙폭이 살벌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주자 마이크론이 13.18% 빠졌고 차량용과 산업용 반도체를 만드는 온세미컨덕터가 11%, 인공지능 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ARM이 10.14% 급락했어요. 칩을 깎아내는 기계를 만드는 장비 회사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램리서치가 9.33%, KLA가 9.1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48% 빠졌고 그 기계의 정점에 있는 네덜란드 회사 ASML도 7.82% 내렸어요. 통신용 반도체의 퀄컴이 8.01%, 아날로그 반도체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4%, 마이크로칩이 9.2%. 업종 안에서 그나마 덜 빠진 게 브로드컴 3.06%, 그리고 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던 엔비디아가 4%대 하락이었습니다. 한 종목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진영 전체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먼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젯밤 가장 크게 빠진 자리는 사실 그동안 가장 많이 올라있던 자리였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한데 묶은 대표 ETF는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올라있던 자리였고 인공지능 가속기의 두 번째 주자로 꼽히는 AMD는 올해 들어 130%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13% 넘게 빠지고도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소폭 플러스인데 그만큼 그 직전에 가파르게 올랐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풍선이 바늘에 가장 크게 터집니다. 어젯밤 반도체의 급락은 어떤 새로운 재앙이 닥친 게 아니라 올해 들어 가파르게 부풀어 오른 자리에서 오랜만에 의미 있게 바람이 빠진 사건에 가까워요. 그래서 같은 8% 하락이라도 반토막 난 종목이 빠진 8%와 2배로 오른 종목이 빠진 8%는 무게가 다릅니다. 어젯밤은 후자였어요. 시야를 한 달 단위로 넓혀보면 구도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번 달 내내 두들겨 맞고 있던 쪽은 반도체가 아니라 대형 기술주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달 들어 6% 가까이 빠졌고 아마존도 10% 넘게, 구글과 메타도 6에서 8%씩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에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거대 기업들이 한 달 내내 약했던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이번 달의 승자는 반도체였습니다. 어젯밤 8% 넘게 빠지고도 반도체 묶음은 이번 달 기준으로는 여전히 플러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만큼은 그 구도가 하루 뒤집혔습니다. 한 달 내내 약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젯밤 1.8% 오르며 가장 단단했고 한 달 내내 강했던 반도체가 무너졌어요. 돈이 기술주를 떠난 게 아니라 기술주라는 큰 방 안에서 이쪽 벽과 저쪽 벽 사이를 사납게 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장자리가 하루 사이에도 뒤집힌다는 건 시장이 인공지능이라는 큰 그림은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왜 하필 어젯밤 반도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았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의 실적 발표를 코앞에 뒀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자 마이크론이 오늘 밤 미국 장이 끝난 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둘러싼 기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고부가 제품의 올해 생산 물량이 이미 단연 계약으로 다 팔려나갔다고 밝혀왔고 월가는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81% 안팎까지,
그러니까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물건을 팔아 남기는 마진인데 이게 80%를 넘본다는 건 메모리 값이 그만큼 강하게 떠받쳐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기대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으면 결과가 조금만 어긋나도 충격이 커진다는 겁니다. 마진은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꺾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한 종목의 숫자가 메모리 업황 전체의 분기점이 되고 마이크론과 같은 배를 탄 장비주와 다른 메모리주까지 그 결과에 운명이 묶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결과를 확신하지 못할 때 가장 단순한 선택을 합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어젯밤 반도체 전반의 급락은 한 종목씩 따로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하나의 관문 앞에서 다 같이 손을 빼는 움직임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장 초반부터 10% 넘게 갭을 벌리며 떨어졌고 종일 반등 한번 제대로 못 주고 장 막판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어요.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손이 그만큼 급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메모리라는 품목의 타고난 성질도 깔려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서도 호황과 불황을 가장 심하게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으로 악명이 높아요. 값이 오를 땐 마진이 폭발적으로 치솟지만 공급이 조금만 풀리면 그 마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과거에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마진이 역대 최고를 찍을 거라는 기대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아요. 마진이 정점에 있다는 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젯밤 마이크론에 몰린 매도에는 실적이 나쁠까봐 두려운 마음보다 오히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꼭대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그게 마지막 좋은 숫자일까봐 미리 내리는 사이클 산업 특유의 묘한 공포예요. 여기에 어젯밤 시장 전체에 깔려있던 또 하나의 흐름이 반도체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는 6월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을 보여주는 속보치가 나왔어요. 제조업이 55.7로 시장 예상 54.6을 웃돌았고 서비스업도 예상을 살짝 넘겼습니다. 경기가 식기는커녕 단단하다는 신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호재로 읽힐 숫자죠. 그런데 어젯밤만큼은 이게 거꾸로 작동했습니다. 경기가 강하면 연방준비제도가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49%로 올라섰어요. 금리가 오르면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먼 미래의 이익에 값을 매기는 종목,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평가받는 성장주가 먼저 흔들립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값이 매겨져 있던 자리가 바로 반도체였어요. 좋은 경제 지표가 금리를 밀어올렸고 그 금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던 반도체의 발밑을 정확히 걷어찬 셈입니다. 어젯밤 하락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한 구역의 문제였다는 이 진단, 그게 맞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반도체 바깥의 풍경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11개 업종으로 나눠보면 어젯밤 오른 업종이 7, 내린 업종이 4이었어요. 빠진 게 아니라 오른 업종이 더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쓰는 생필품 업종이 1.87% 올라 그날 1등이었고 부동산이 1.41%, 헬스케어가 1.41%, 전기와 가스 같은 유틸리티가 0.78%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숨는 경기 방어주 자리들이에요. 반대로 정보기술 업종은 4.13% 빠지며 그날 꼴찌였는데 이 안에 반도체가 잔뜩 들어있죠. 경기 민감주가 모인 다우지수가 어젯밤 거의 제자리 0.09% 하락에 그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졌다면 다우도 같이 빠졌어야 하는데 다우는 멀쩡했어요. 어젯밤의 매도는 시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가장 뜨거웠던 한 칸에서 가장 차분한 칸으로 자리를 옮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레버리지를 든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종목의 절반이 오르고 업종의 절반 이상이 초록불인데도 지수가 3% 넘게 빠진 이유, 그건 지수가 모든 종목을 똑같은 무게로 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지수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큰데 지금 그 가장 무거운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예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 50개가 조금씩 올라도 가장 무거운 종목 몇 개가 8%, 10%씩 빠지면 지수는 그 무거운 쪽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지수의 통째로 올라탄다는 건 이 무게의 구조에 올라탄다는 뜻이고 어젯밤은 그 무게의 중심이 정확히 매를 맞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엔 이 집중이 우리 편이에요. 무거운 대장들이 끌어올릴 때 지수가 같이 날아가니까요. 하지만 어제처럼 그 대장들만 골라 맞는 날엔 나머지가 아무리 버텨도 지수가 그리고 레버리지가 함께 주저앉습니다. 장비주가 메모리와 함께 크게 빠진 것도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칩을 만드는 기계를 파는 회사들은 메모리 값 자체보다 더 깊은 곳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메모리 회사가 공장을 더 짓고 기계를 더 사겠다고 마음먹어야 장비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주가 무너졌다는 건
시장이 단지 이번 분기 메모리 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정말 계획대로 계속 공장을 늘릴까, 그 투자의 속도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다음 분기에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줄어든 투자 계획은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장비주의 낙폭은 어젯밤 하락이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더 긴 의심의 시작인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입니다. 오늘 밤 장에서 장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메모리주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이런 식의 반도체 집중 충격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초 딥시크 쇼크 때를 떠올려 보세요. 중국의 한 인공지능 모델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냈다는 소식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급락했었죠. 그때도 공포는 어마어마했지만 그 충격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한 구역에 머물렀고 시장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 메모리와 반도체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 급락은 한 번의 깊은 출렁임으로 정리됐어요. 어젯밤 풍경이 그때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좁고 깊은 충격, 그리고 멀쩡한 바깥. 물론 과거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때와 지금은 금리 환경도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반도체 한 구역이 깊게 빠진다고 그게 곧 시장 전체의 붕괴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게 패닉에 휩쓸려 레버리지를 던지지 않는 첫 단추예요. 어젯밤엔 유가도 함께 내렸는데 이건 결이 조금 다릅니다. WTI 원유가 73달러대에서 2% 넘게 빠지며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77달러대로 내려왔어요. 이건 어젯밤 새로 터진 악재가 아니라 한동안 이어진 중동 긴장 완화 흐름의 연장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 상원이 의회 승인 없이는 이란과의 군사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이어졌어요. 한동안 시장의 머리 위에 얹혀있던 유가 급등이라는 위험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물가 측면에선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어젯밤 시장이 빠진 건 이 좋은 소식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반도체 한 구역의 차익 실현 때문이었어요. 이 흐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어제 우리 국장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제 한국 증시도 반도체가 무너지며 장중 큰 충격을 받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표주가 가장 크게 흔들렸고 그리고 같은 메모리, 반도체 매도 흐름이 시차를 두고 미국 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워낙 커서 전 세계가 메모리와 반도체를 줄이는 흐름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노출돼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53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주를 줄일 때 환율 부담까지 겹칩니다. 어제 아침 우리 시장의 반도체 매도와 같은 날 밤 미국 마이크론 장비주들의 급락이 시차를 두고 나란히 이어진 셈이에요. 같은 메모리 사이클을 한국과 미국이 12시간 간격으로 이어달린 하루였습니다. 시장 심리도 이 진단과 맞아떨어집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가 어젯밤 19.34로 12% 가까이 튀었어요. 공포가 한 단계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시장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이 다릅니다. 당장의 단기 변동성은 크게 뛰었지만 몇 달 뒤를 내다보는 장기 변동성은 여전히 그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요. 단기 공포가 장기 기대보다 낮은 이른바 콘탱고 구조가 어젯밤에도 유지됐습니다. 시장이 이번 하락을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한바탕 지나갈 출렁임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진짜 위기일 때는 이 구조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어젯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포 탐욕 지수는 28로 내려와 공포 구간에 들어섰는데 직전 35에서 한 단계 더 식은 수준입니다. 패닉이라기보다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 한 김 식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어젯밤 공포의 성격이 더 또렷하게 잡힙니다. 어젯밤 미국 대표 지수 옵션에서는 하락에 베팅하거나 손실을 막으려는 풋옵션 거래가 콜옵션보다 눈에 띄게 많았어요. 풋이 콜의 1.3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옵션에서는 풋과 콜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젯밤 투자자들이 보험을 산 곳이 기술주가 아니라 시장 전체 쪽이었다는 겁니다. 기술주를 콕 집어 던지려고 풋을 산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시장 전반의 흔들림에 대비해 넓게 우산을 펼친 거예요. 가장 크게 빠진 게 반도체였는데 정작 보험은 시장 전체에 걸었다는 건 어젯밤 매도가 기술주를 통째로 버리는 행동이라기보다 위험을 한 단계 줄이는 조정에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한 가지 더, 어젯밤 하락은 폭은 컸지만 시장 전체로 번지기보다 반도체에 집중된 매물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건 패닉이 아니라 정리에 가깝다는 또 하나의 신호예요. 다만 거꾸로 보면 아직 공포가 폭발하며 바닥을 다지는 단계도 아니라는 뜻이라 이 매물이 며칠 더 이어질 여지도 남아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도 둘로 갈렸어요. 미국 쪽 레버리지 ETF와 반도체 커뮤니티에선 마이크론 실적만 잘 나오면 하루 만에 되돌릴 눌림목이라며 저가 매수를 노리는 목소리가 컸고 다른 쪽에선 이번이 메모리 사이클이 고점을 찍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한국 종목 토론방과 투자 카페에서도 반도체 비중을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과 이 정도 조정은 단연 계약으로 받쳐진 업황에선 기회라는 반박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정반대 결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젯밤의 하락이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가 아니라 해석이 갈리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결국 오늘 밤 이후 마이크론의 숫자가 판가름할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출렁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은 그냥 다 같이 올랐어요. 반도체든 데이터 센터에 돈 쓰는 빅테크든 그 옆에 붙은 전력회사든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갔죠. 그런데 올해 들어, 특히 이번 달 들어 그 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은 반도체가 끌고 빅테크가 처지고 어떤 날은 그 둘이 하루 만에 자리를 바꾸고, 이건 인공지능이라는 큰 이야기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지를 가려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함께 오르던 쉬운 구간이 지나고 종목마다 옥석을 가리는 까다로운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수의 통째로 올라탄 우리 입장에선 이런 구간일수록 어젯밤처럼 한쪽이 무너지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날이 잦아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더 출렁이는 길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날 레버리지를 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하나일 거예요. 이게 잠깐 빠지는 거냐, 아니면 더 큰 게 시작되는 거냐. 정답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 둘을 구분하는 데 쓸 수 있는 잣대는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폭입니다. 어젯밤처럼 빠지는 게 한 업종에 몰려 있고 나머지 절반이 멀쩡하면 좁은 충격이고, 모든 업종이 똑같이 빨간불이면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둘째, 사람들이 어디로 숨느냐입니다. 어젯밤엔 생필품과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로 돈이 흘러들었어요. 위험을 줄이되 시장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다는 신호죠. 진짜 위기 땐 방어주마저 같이 무너집니다. 셋째, 방금 말한 변동성의 기간 구조예요. 단기 공포가 장기 기대를 넘어서며 구조가 뒤집히면 그때 긴장해야 합니다. 어젯밤은 세 잣대 모두 좁은 충격 쪽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을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과열의 정리로 읽고 있습니다. 단정은 아니고 오늘 밤부터 이 세 잣대를 계속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멀리 두고 봐야 합니다. 어젯밤 하루 3% 넘게 빠졌어도 나스닥 100은 올해 들어 여전히 16% 넘게 올라 있습니다. S&P 500도 연초 대비 7% 넘게 위에 있고요. 어젯밤에 빨간 숫자가 워낙 커 보여서 한 해 농사가 다 망한 것 같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올해는 여전히 넉넉하게 플러스인 해예요. 지금은 약세장이 아니라 크게 오른 시장이 한번 숨을 고르는 국면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약세장이라면 전략이 방어로 돌아설 자리를 찾겠지만 강세장 속 조정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출렁임으로 두고 자리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어젯밤 숫자만 보면 무섭지만 올해 전체 그림 위에 어젯밤을 얹어보면 아직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희 전략은 어젯밤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3% 넘게 위에 있어서 롱페이즈를 유지하는 게 당연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젯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계좌가 하루 10% 가까이 출렁였지만 그건 레버리지를 든 자리가 지수의 하락을 3배로 받아낸 결과일 뿐 시스템이 무언가를 바꿀 만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손실이 난 날에 시스템 자랑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어요. 어젯밤은 그냥 레버리지가 하락을 정직하게 3배로 느낀 하루였고 그게 이 자리의 본래 성질입니다. 어젯밤 계좌를 열어보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하루였습니다. 3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면 이런 날은 피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빨갛게 찍힌 숫자가 크다는 것과 우리가 시장을 보는 전제가 무너졌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젯밤은 시장의 한 구역이 과열을 시킨 하루였지 시장 전체가 방향을 바꾼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날 가장 위험한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좁은 충격을 시장 전체의 붕괴로 착각하고 바닥에서 레버리지를 던져버리는 행동이에요. 어제 무너진 게 어디였고 멀쩡한 게 어디였는지 그 지도를 들고 보면 어젯밤은 생각보다 견딜 만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제가 볼 첫 단서는 어젯밤 두들겨 맞은 반도체가 저가 매수로 곧장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약세가 하루 더 이어지는지예요. 되살아나면 어젯밤은 하루짜리 출렁임으로 정리되고 약세가 이어지면 시장이 메모리 업황에 품은 의심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열리는 이번 장이 끝나는 목요일 새벽 마이크론이 그 의심에 직접 답을 내놓습니다. 마진이 정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빡빡한지,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어젯밤 무너진 반도체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제의 급락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올 겁니다. 어젯밤 시장은 그 답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짐을 던 거였어요.
그 답이 나오는 목요일 새벽까지 우리는 지수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한 구역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같이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 정리가 어젯밤 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